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대기업 경영 방식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규모별 리더십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오늘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경영자분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예, 조직이 작을 때 경영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경영자가 뭔가 계속해서 인풋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갈 것 같은 어떤 상상력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로빈 코치님, 김경미 대표님, 경영 시스템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런데 카카오가 가진 경영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주세요. 배달의 민족 시스템을 좀 배우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 대부분은 어떤 거 상상하냐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오면 우리 회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는데,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경우, 직원수가 언더 100이 아니라 한 15명도 안 되는데 성과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어요. 직원수가 20명도 안 되는데 조직 TO 제도를 좀 갖고 싶다.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고 TO를 작성해서 부서별로 몇 명이 TO가 맞는지 좀 세팅하고 싶다. 창업한 지 3년, 5년도 안 됐는데 직무 기술서를 마련하고 TO를 작성한다. 직원 15명도 안 됐는데 KPI 정해서 직무 평가를 하겠다. 그거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때는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가 지금 한 30년 됐는데 30년 때 직원이 15명이고 하는 일이 10년 전과 지금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직의 성장을 꾀하고 올해 하던 일이 내년에 하는 일과 다를 것 같은, 올해가 매출이 100억이라면 내년도엔 매출 한 150억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회사가 조직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언더백 기업은요, 100인 이하 기업은 성인이 기성복 맞추듯이 경영 시스템 만들면 안 되고 아동복을 맞추듯이 하면 됩니다. 아동복은 1년 입고 잘 입은 다음에 내년에는 동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왜요? 키가 그만큼 컸으니까. 키가 계속 크는데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는 아동은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기업은요, 키가 이미 컸어요. 키가 이미 커서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10%만 성장해도 수백억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아동복은 아동 시기에 맞는 리더십이 따로 있어요. 경영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리더십이 다 좋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로도 리더십을 다르게 작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최적 지점이 아닌 최적 범위를 고려하라 라는 겁니다. 어떤 모델을 잡고 여기까지 가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규모에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 2월 14일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 거고요. 리더는 궁극의 리더십, 그러니까 최적 지점을 고집할 게 아니라 최적 범위, 그러니까 스위트 레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닌 리더십의 범위와 깊이를 합정해야 된다. 그 범위와 깊이가 더해질수록 리더는 효과적인 리더십 상황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해 주어요.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기존 리더십의 유형을요, 권력을 독점하다, 단기적으로 유형한 논리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결같음이다, 완벽주의자다, 이렇게 가지 말고 한 장 더 나옵니다만, 새로운 리더십 유형은요,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선각자다, 적응이 중요하다, 가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적 지점이 아니라 범위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관보다는 분석이 중요하고, 광부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탐사자처럼 일을 하고, 이야기꾼이 아니라 경청자,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뿐 아니라 이 에드거 샤인, 조직 문화에 있어서 아주 대가라고 부를 수 있죠. 조직 문화도 기본적으로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근본적인 가설들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믿음과 가치들, 당연시되는 믿음과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인간에 대한 관점이, 경영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메커니즘적으로 움직인다, 당근과 채찍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돈 벌러 왔으니 돈 주면 된다, 아주 유명한 순양이죠.
최근에 드라마가 나왔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순양,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S그룹을 모티브한 그런 드라마였죠. 거기서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돈 벌러 왔는 사람들이니 돈 주면 되지. 뭔 잔말이 많고 뭐 이렇게. 안 따라할 걸. 아무튼 그렇게 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과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 있죠. 사람들은 인류의 환경을 위해서 공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상호 간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주냐 그것보다도 우리 회사가 인류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가 우리는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렇습니다. 순양 재벌집 막내 아들. 그 가설들이 반영되어서 표현되는 믿음과 가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위적인 결과물, 눈으로 보여주는 구조, 시스템, 인사평가 시스템, 채용 시스템, 고객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프레딕 랄루의 조직 재창조 모델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인사이트를 주는데 조직은요, 이 늑대 같은 조직이 있고 군대 같은 조직이 있고 기계장치 같은 조직이 있고 가족 같은 조직이 있대요. 그리고 나중 되면 유기체처럼 움직여지는데 유심히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조직이 맨 처음에 작을 때예요. 한 15명 정도 됩니다. 이게 15명이에요. 적색 조직입니다. 권력에 기반해요. 두려움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대요. 조직이 커지면 분업의 필요성이 생긴대요. 마피아, 갱, 부족 이런데요. 늑대무리처럼 움직인대요. 그러다가 조직이 커지면 군대처럼 움직인대요. 호박색 조직인데 위계적 피라미드 조직 구조가 된대요. 공식화된 역할이 생성되면서 톱다운 방식이 되고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하나 혁신이 어렵대요. 군대, 혁신 어렵잖아요. 정부기관, 혁신 어렵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처럼 된대요. 발전된 피라미드 형태고 주주중심주의가 된대요. 실력에 따라 성과를 내고 그에 따라 보상하고 개인의 목적과 동기부여가 중요하대요. 기계장치, 잭 웰치 시절의 지휘, 제너럴 일렉트릭, 신상 필벌, 그렇죠. 구분법 평가에 의한 이른바 활력곡선, 구분법 평가, 활력곡선에 의해서 상위 20% 돈 확실히 주고 하위 10% 잘라내고 가운데 70% 동기부여를 위한 팀워크 프로그램 진행해주고 마지막 단계가 가족과 같은 조직이 된대요. 가장 상위 조직이죠. 수평적 조직이죠. 문화 중심이에요. 고전적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직원의 동기부여에 의해서 문화와 권한 부여가 초점돼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나 베넨제리 같은 그런 조직이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더백 기업의 상당 부분은 지배 중심형 늑대형 조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있죠. 여기에 리더가 있어요.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가장 뛰어난 늑대들이 있어요. 적들이 공격했을 때 후방을 방어해줘요. 늙고 아픈 늑대들이 있죠. 여기는 앞에서 앞단해줘요. 그리고 이 본대우 그룹에서는 그 중에서 뛰어난 늑대들이 앞서 써줘요. 그러니까 이 늑대는요, 가장 뛰어난 늑대인 이 리더 늑대는 전체를 조망하면서 앞선 경험이 많은 늑대들이 앞에 이끌어 갈 때 맨 뒤에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늑대 전체를 그룹을 봐요. 그러다가 곰이 나타나거나 적이 나타나게 되면 얼른 뛰어가서 자기가 해결해 줍니다. 아주 그냥 뒤에도 있다가 앞에도 있다가 그냥 자기가 문제를 다 해결해요. 이런 형태가 한 15명까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영자가 요게 이제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프죠. 제가 아팠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지배중심형 늑대의 무리에서 군대, 기계, 가족의 형태를 띠더라라는 겁니다. 그레이너라는 학자는 조직 성장의 5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조직의 규모가 커져가고 조직의 성숙도가 커져갈수록 리더십의 위기, 자율성의 위기, 통제의 위기, 관료와의 위기 각각 나뉘어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각각 핵심 과제는 사실 언더백 기업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많은 경우요, 자율성 침해의 문제에서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S3 단계부터는 사실 업투 100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과 저와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경영자분들은요, 권한 분산을 하지 못해서 자율성의 침해가 나타나는 문제가 제일 많아요.
위임을 하자니 고객에게 문제가 생기고, 위임을 안 하자니 자꾸 내가 해야 되고 사람들은 안 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14일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료 가지고 왔는데, 리더십의 역량 범위 확장을 위한 3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최적 범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 할 일은 스스로 타고난 강점과 장점을 알고 인지적 자기인식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리더는 스스로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기준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영자는 솔직히 한 300명 정도를 이끌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엄청난 분입니다. 정말 손도 이렇게 두껍고요, 뭐 건강해요. 아주 열정적이고. 그냥 300명 다 파악돼 있어요. 아니, 직원들 제가 300명 다 파악할 수 있지, 그것도 못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명 정도만 됐어도 직접적으로 직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볼 때 내가 직접적으로 케어가 가능한 숫자가 몇 명인지 스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위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파괴적 혁신의 시대의 리더들은 자신의 환경을 해석하고 어떤 특성이 존재하는지 이해하고 당면한 과제와 관련해서 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리더는 인지적 공감 능력을 향상하며 대인 간의 개인 내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를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성원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지 혹은 뭘 안 해주었으면 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주위 환경에 대한 이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산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지식 서비스 사업인지 유통인지 혹은 제조업인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관료성을 띄워야 될지 봐야 필요가 있어요. 제조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 관료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로직이 굉장히 많은 쪽이 제조업이고요. 지식 서비스업이나 콘텐츠업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만 유효한 지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루키성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산업에 속하냐에 따라서 적용의 범위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마이크로 행동을 실천해야 돼요. 대단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환하기보다는 최종 목표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른바 마이크로 행동을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마이크로 행동이란 사소해 보이면서도 당신이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작은 발걸음을 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리더십을 바꾸기 위해서 큰 발걸음을 떼기보다는 작은 행동 하나를 먼저 해보고, 아, 괜찮구나, 한번 해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럼 회수하고, 이런 방식들로 리더십의 범위를 규모에 따라서 바꿔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추천 영상은 박세현 부사장님인데, 이분이 현대카드, NC소프트, 우아한 형제들, 당근마켓, 이 조직에서 그 조직이 가장 잘 나갔을 때의 인사 책임자로 계셨더라고요. 그분이 가인즈 캠퍼스에서 조직 문화에 관련된 영상, 조직 문화와 리더십에 관련된 영상 찍어 주셨습니다. 클립 목록, 파일 목록, 추천 영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자분들 현장에서 고민 많이 있어요. 우리 조직이면 이 정도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까? 이 정도 조직 분위기면 우리 비슷한 회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어느 정도 좀 리더십 잘하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우리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 정도면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어느 정도 좀 보시면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앵콜 상품 나왔네요. 가인즈 캠퍼스에서요, 하루 완성 브랜딩 워크샵 진행했었습니다. 여름에 진행했는데, 그게 오픈하자마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앵콜 오픈을 하기로 됐습니다. 메타 브랜딩의 박한기 대표님이 오케이를 해주셨고요. 날짜가 10월 20날이네요. 10월 20날 금요일 오후 1시부터 7시 가인지 합정벙커에서 진행하고요. 12명 선착순으로 진행하네요. 아마 오늘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관점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소수정이 12명이기 때문에 그룹 코칭으로 서로 공유하시고, 박강희 대표님이 숫자를 더 줄여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지난번에 좀 한 20명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많더라. 그래서 12명으로 줄여야 1대1 코칭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타겟 정의, 차별적 속성, 그 다음에 브랜드 효익, 브랜드 설명문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계획하기까지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녁 7시까지니까 어쩌면 뭐 이렇게 7시까지 하시고 바짓가랑이 붙잡으셔가지고 우리 거 좀 더 봐달라, 뭐 쉬는 시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12명이니까 뭐 12제잖아요. 하시고 가인즈 캠퍼스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차 앵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여러분들 브랜딩, 브랜드 기술문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브랜딩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9월 21일입니다. 목요일이네요. 경영벙커에서는요, 이제는 조용한 퇴사가 가고 요란한 퇴사가 됐죠. 청년 퇴사자가 느니까 퇴사 대행 서비스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유튜브를 보면 퇴사 종용하는 시대, 퇴사 못 시켜서 안달난 것처럼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 들어가 보면 또 맞단 말이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바라볼 때 퇴사 종용하는 시대에 제대로 어떤 퇴사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냥 하다 보면 퇴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요, 후회하기 전에 퇴사할 때가 있고 퇴사 안 할 때가 있는데, 경영자가 꼭 들어야 될 퇴사할 때와 퇴사 안 할 때, 그거 내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드리고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들으신 분은 이제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은 다시 보기에는 오픈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일 아침 7시 반에 김경민의 경영벙커 찾아옵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